자, 28페이지 시제 있죠? 우리 시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표현과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죠? 시간표현. 시간표현에는 시제와 뭐가 있다? 상이 있다 하면서 특히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시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절대적 시제와 뭐가 있죠? 절대적 시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상대적 시제를 얘기한 적이 있지. 절대적 시제를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발화시. 상대적 시제는 그렇지, 사건시를 기준한다. 특히 절대적 시제는 뭘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고, 상대적 시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나 무슨 어미를 통해서? 연결 어미.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상대적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상대적 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개의 용언이 나와야 돼. 알겠지? 두 개의 용언.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나왔을 때만 상대적 시제를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용언이야, 용언. 용언을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죠. 시제 선언문헌. 그 다음에 관현사함이랑 연결함을 통해서. 상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지? 상은 보조 용언을 통해서 실현된다. 보조 용언.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형에는. 뭐가 있어? 다 같이? 완료상과 뭐가 있다? 진행상이 있었다. 생각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외울 때 이렇게 외웠던 것이 생각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만 상기해 본다면 절선발. 처음 들어봐? 혹시? 절선발, 상관연사, 상보완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상보완진. 그렇죠? 그 다음에 불미, 완지미, 의가추, 대현단. 이렇게 외워두면 시간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잠깐, 우리 성진 혹시 알 수 있나? 성진 이거 알 수 있어? 절선벌, 상관연사, 상보완지, 불미, 완지미, 의가추, 대현단. 자, 내가 한번 설명할게. 자, 절대적 시제는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발화시가 기준이다. 상대적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건시가 기준이다. 상은 보조 용어를 통해 실현되며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다. 불미는 뭐냐면 현재 시제가 갖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불변의 진리 있죠. 불변의 진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들 수 있다. 지구는 돈다. 알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철수 온단다. 알겠습니까? 내일 이야기지만 현재 시로 표현하고 있지? 그것도 역시 쓸 때 씁니다. 완짐이라는 것은 뭐냐? 완짐이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완료를 나타낸다든가 영양 지속을 나타낸다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확신을 쓸 때. 그런데 밥을 먹었다. 그러면 완료죠. 근데 완짐이 영양 지속이죠. 영양 지속일 때는 어제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 그럼 오늘 길이 미끄럽겠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그걸 영양 지속이라고 하죠. 너는 아빠 오면 혼났다. 아직 혼나지 않았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게 과거 시제로. 의가추. 단순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지 않고 심리적인 의미를 담아낼 때가 있어. 나는 가겠다 하면 뭐예요? 의지지. 이 정도 문제를 풀겠다 하면 가능이지. 그는 지금 좀 도착했겠다 하면 추측이지. 이런 식으로 get을 통해서 그런 뭘 나타낼 수 있다. 심리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정리 됐나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대연다는 말은 대과거와 관련해서 잡았었다. 어디 있죠? 먹었었다. 어디 있죠? 이런 것은
원래 우리 현대국에서 잘 쓰지 않잖아. 영어에서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우리 국어에서도 이것을 들어서 뭘 얘기한다? 현재와의 단절. 시작. 현재와의 단절. 그는 참 예뻤었다. 그럼 예뻐 안 예뻐 지금은? 예쁘지 않다는 거지. 그럼 현재와의 단절을 얘기할 때 이런 대과거를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런 시간표를 한꺼번에 외우는 것이죠. 이게 절선발, 상관연사, 상보, 완진, 그 다음에 불미, 완지미, 의가추, 대현단 이렇게 외워두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하면서 또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문제를 한번 풀고자 하냐면 90번 문제를 한번 풀고자 합니다. 몇 번 문제? 90번 문제. 됐습니까? 나 쉬는 시간에 좀 기뻤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갖다가 3명이 와서 질문하는데 좋았어요. 했습니까?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풀어봐야 또 내가 질문할 거리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제 겸 풀어와서 나한테 질문하면 금방 괜찮잖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뭐 무작정 막 그래서 막 이건 다 90%에 답은 몇 번, 90%에도 이렇게 나갈 수 없어서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만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지? 90번. 자, 보기에 비출지 부분의 시제를 옳게 설명한 것은 나는 아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나왔죠. 책을 읽는. 책을 읽다란 말과 뒤에 보았다 나왔지. 일단 서술어가 2개 나왔지. 서술어가 2개 나오니까 상대적 시제. 무슨 시제? 상대적 시제에 대한 이야기지. 따라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기점으로 봤을 때 보다라고 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시제는 현재죠. 그런데 발화시를 기점으로 하는 소위 그 절대적 시제로 얘기한다면 그건 과거지. 왜? 어제 일어난 사건이. 나는 아까지? 아까니까 시간이 지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시제는 과거지만 상대적 시제는 뭐다? 현재란 말에 맞겠죠. 문제 답은 몇 번? 3번. 내 말 좀 이해됩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면 되겠다. 따라서 90%의 답은 3번. 수연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자, 91번도 하나 해볼까? 이 91번은 좀 중요하니까 별 3개 정도 해놓고, 이거 사실 뭐 어렵진 않았어. 자, 어렵진 않았지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죠? 현재, 있죠? 뭘 이렇게 여기다가 그렇게 쓸까? 그렇죠? 동사라는 게 있어, 동사. 동사가 있고, 이걸 하나 알아둬야 되겠지. 동사가 있고, 이게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시제 어미가 있어요. 현재 시제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 이걸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동사에는 현재 시제 어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받침이 없을 때는, 잘 봐봐요.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을 쓰죠. 이렇게 간다 할 때 니은 나왔지. 받침이 있을 때는 뭘 쓰냐면 는을 쓰죠. 먹는다 쓰죠. 근데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예쁘다가 기본형이죠. 근데 이것의 현재형은 이건 역시 예쁘다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형과 기본형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현재 시제 어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가 뭐가 있냐? 이거는 대체로 동사인 경우는 받침이 있건 없건 는을 씁니다. 가는 사람, 먹는 사람. 자, 가는 사람, 먹는 사람은 시제는 뭐예요? 현재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나타낼 때 는을 씁니다. 형용사인 경우는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씁니다. 예쁜, 예쁘다, 예쁜 꽃. 받침이 없을 때 니은을 씁니다. 됐어요? 근데 받침이 있을 때는 아름답 플러스 은이 올 때, 아름답 플러스 오래 올 때 이것이 뭐가 된다? 나중에 다운이 돼. 그래서 형용사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하면은 니은과 은을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의미의 쓰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야지. 동사는 는을 쓰는데 형용사는 니은과 은을 쓰니까
됐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 91번에 보면 91번에 보기 입새에 이는 바람이 있죠. 기본형이 일다야. 일다에 니은 앞에 니을 탈락돼서 이는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동사죠. 일다. 자, 두 번째 노래한다 동사지. 는 들어가 있지. 세 번째 죽어간다 할 때 니은 들어가 있지. 다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미죠. 동사 있어요. 그러나 4번에 주어진 있어 없어요? 요거라도 이건 주어진다 해서 주어지다 주어진다 동사긴 해. 동사인데 여기서 하나 더 갈 것이 있어. 뭐냐면 갈 것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의 는이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놔. 관형형 어미의 시제통형. 관형형 어미의 시제통형이다. 자, 관형형 어미의 모통형 시죠? 시제통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관형형 어미의 시제통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보면 금방 가는 사람 있잖아. 가는 사람 할 때는 현재였죠. 는이 관형사이잖아. 현재. 근데 여기서 가느냐 아니라 간 사람 오면 어떻게 돼? 간 사람 오면 과거가 되죠. 그 다음에 갈 사람 오면 뭐가 돼요? 미래가 되죠. 특히 이 는, 니은, 리을이 다 관형사의 어미야. 따라서 관형사의 시제통형.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거기는 주어진 해서 니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과거라 말이지. 그러니까 시제가 다른 걸 찾는 문제 몇 번이다 같이?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점에서 참고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자, 하나 먼저 해볼게요. 요것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뎌 보면 알맞는 답이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맞느냐? 알맞은 답이냐? 알맞는 답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알맞은 답이냐? 알맞는 답이냐? 뭐가 맞을까요? 쏴봐요. 시작.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그렇죠. 잘했습니다. 알맞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은을 써야 돼. 알겠지? 알맞으다 형용사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 하면 은을 쓴다고 했지. 여기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은.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이걸 쓰면 틀린다. 이거 비슷한 형태로서 나오면 뭐가 있냐면 걸맞다. 걸맞은 답. 걸맞는 답. 뭐가 맞아? 위에 거 아래 거. 이것도 걸맞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이걸 써야 돼.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잘하던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다. 자, 하나 더 볼까? 93번 문제. 93번 문제 보니까 다음 문장의 시제에 대해서 탐구해야 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역시 상대적 시제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마당에 예쁜 꽃들이 피겠다 있죠? 예쁜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자, 선지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예쁜은 상대적 시제로는 미래에 있어 현재이다. 맞습니까? 그러죠. 뒤에 피겠다가 아직 미래죠. 미래 속에 앞에 예쁜은 현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다. 니은은 발화실 기준으로면 과거 시제다. 당연하겠죠. 앞에 어제라는 말 나왔지? 그러니까 상대시로 본다면 분볕다에 있어서 앞에 어제 해수욕장 수영을 하는 하늘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비추로 해봐. 이 하늘에 비추려면 이것은 과거 속의 현재지. 상대적 시제로 본다면 이때 하늘은 현재고 절대적 시제로 하면 하늘이나 분볕다는 다 과거지. 이해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에 상대 시제는 문장의 종결형에 나타난다. 자, 문장의 종결형에 나타난 것은 절대 시제야. 결국 상대적 시제는 뭘 통해 일어난다고 했지? 문장의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형을 통해 나타나면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면 답이 3번임을 알 수 있다. 4번에 동사와 형용사에 붙는 현재 시제 관형사 어미는 서로 다르다. 맞습니까?
아까 했죠? 다르다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아주 93번 같은 문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겠죠? 하나 더 할까? 94번 문제까지 한번 해볼까? 94번 문제. 이 94번 문제는 걷다 써놓는다면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아시나 어시 과거 시제 선언말 의미잖아. 그렇지?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언말 의미의 실현 인식이라 볼 수 있겠죠. 아까 과거 시제 선언말 의미의 실현 인식 뭐가 있었지? 다 같이 완지미, 시작, 완지미, 완료 또는 영향 지속 또는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확신. 알겠지? 그럴 때 이와 같은 과거 시제 선언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있어 없어요? 닮았다. 닮은 것은 지금 이 순간 후루룩 해서 닮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그 영향이 지속돼서 지금으로도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영향 지속. 시작. 영향 지속을 해야 되겠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 완료죠. 완료적 의미. 두 번째,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사고서 이미 샀죠. 그다음 방금 떠났다. 이것도 완료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미 끝남을 얘기하는 완료적 의미가 더 가깝죠. 근데 3번은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있지. 잘생긴 것은 지금 막 잘생긴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향지속. 문제도 몇 번 나왔지? 3번이겠고 4번 같은 경우는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결국 미래 일에 대한 어떤 확신. 알겠지?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 94번에다 몇 번에다 3번. 최근에도 이렇게 과거 시제 의미의 실현 인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됐습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부정문. 자, 부정문을 관련해서 잠깐 상의한다. 우리 국어의 부정문은 안부정문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못부정문이 있죠.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할 때, 못부정문은 능력을 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못부정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나한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압축 문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을 하나 정리해 보면 부정문이죠. 안이동형. 안이동형. 좀 시간만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하는데, 못능동만, 못능동만, 형목기나, 형목기나, 명청말, 형목기나, 명청말. 이해할 수 있죠? 아니, 명청말, 그 다음에 중,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겠어요. 그래서, 안이동형, 못능동만, 형목기나, 명청말, 중. 알겠습니까? 어때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다혜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어디 지진도 났다는데 튀르키예 갔다 왔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 되겠죠? 자, 이게 뭘까? 내가 볼까? 부정문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어. 안부정문, 그러지? 안부정문이고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니면 부정할 수가 없어. 예컨대 잘 봐봐. 깨닫다, 이제 깨닫다. 깨닫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견디다.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것들. 자, 어때요?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와 관련이 있어 없어? 의지와 관련이 없죠? 내 의지는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런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니면 안부정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부정문 안 되면 뭘 해야 돼? 못부정문을 써야 돼. 그래서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동사와 형용사를 다 부정할 수 있다. 예? 근데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으로서 동사만 부정한다. 뭐만 부정한다? 동사만 부정해. 형용사는 부정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다만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긴 부정문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지. 넓다라는 것이 형용사지. 근데 뭐는 안 되지만 짧은 부정문 형태의 못 넓다는 안 되지만 넓지 못하다는 말은 되지요. 넓지 못하다는 말은 되지. 이럴 때 넓지 못하다는 말은 좀 넓었으면 좋을 텐데 넓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그래서 형목기나 형용사는 못 기정문 형태로 나타나되 그때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겼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가다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이겼다면 가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문 안과 못을 통해서 부정문 만들 수 있죠. 안 간다, 못 간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간다. 평서문을 부정한다. 안 간다, 못 간다. 평서문 부정. 자, 이것에 대한 의문은 뭘까? 가느냐 나올 때 안 가느냐, 못 가느냐 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감탄문. 안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명령문. 안 가거라, 또 청유문. 안 가자, 못 가거라, 못 가자. 말 돼야 안 돼. 어색하지.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적어도 안부조 안과 못을 통해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들어간 것이 말다야 말다. 말다. 알겠지? 그래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있어서는 뭐가 대신한다? 말다가 대신한다. 따라서 가지 마라, 가지 말자. 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중인한 말이 무슨 말이냐? 중인. 부정문의 중의성. 시작. 부정문의 중의성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떡을 많이 먹지 않았다. 나는 떡을 많이 먹지 않았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갖다가 사실 뭐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나는 주어 가지고는 중의성 해제가 안 나오는데, 자, 나는 만약에 떡을 강조하면 나는 떡을 많이 먹지 않았다 할 때 이 말을 듣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을 먹었다는 말로 들을 때 있겠지. 또 나는 떡을 많이 먹지 않았다. 많이를 강조하면 그러면 너는 하나 먹었니? 조금 먹었니? 할 수 있잖아. 또 먹지 않았다를 강조해서 듣게 되면 자, 입만 댔다. 알겠죠? 보기만 했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만약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주어를 뺀 나머지에 는이, 여기 은이 들어가 있거나 는이 들어가 있거나 늘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다 중의성이 해제된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에 들어갔을 때 뭘 제외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은이나 는 같은 보조소가 들어가 있으면 중의성이 해제된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중의성이 있는 거고. 알겠지요?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릿속에 오래 가는 거야. 한번 해볼까? 안희도영 시작. 안희도영 못능동만 형목기라 명청말 중.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 쫙 해 암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있습니다. 몇 번 문제 잠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거기 96번.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둘 것은 96번. 몇 번 다 같이 96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96번에 짧은 부정문이 있죠. 안과 못이 용언 앞에 와 있으면 짧은 부정이 나오네. 그것을 좀 한자어로 단형 부정. 시작. 단형 부정. 네,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로 되어 있으면 긴 부정. 이것을 장형 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 봐봐. 바닷물이 안 출렁거리다 있지. 그러면 출렁거리다가 상당히 음절수가 길지. 이렇게 음절수가 긴 것은 짧은 부정문보다는 긴 부정문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출렁거리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화려하지 않다, 사랑스럽지 않다. 됩니까? 그런데 이미 4번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 그때 공부하다를 안 공부하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앞서 밑줄 친 것에 대한 예로서 들어갈 수 있겠지. 안 공부하다는 좀 부자연스럽잖아. 공부하지 않다. 알겠지? 그런데 하나 또 장치가 있어. 하다계열이 있지. 하다계열은 중간에 안과 못을 넣어서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 안 하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공부를 안 했다 있지? 안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그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몇 번 나왔지? 4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부정문에 관해서 아주 기발하지 않습니까? 기발하다기보다는 자화자찬 될 수 있으니까. 안희동영 시작. 안희동영 못능 덕만 형목기나 명청말 중.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자, 높임법입니다. 자, 우리 국어의 높임법 몇 원 체계 다 같이? 3원 체계.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생각나지? 요것들에서 이거죠. 그죠? 높임법 관련돼서 잠깐 보면 여기 혹시 문제풀이반 듣는 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종합반 기본반 수업 들으려면 다시 뭐 신청을 해야 되나? 돈 추가로 드나? 안 들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기본반에서 뭘 하겠냐면 내 다음 주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 문제풀이반 듣는 학생일지라도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는 혼동하기 쉬운 말 띄어쓰기 있잖아 이거. 다음 주에 그걸 배우거든. 알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앞으로 이제 어문 규정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재차 설명하더라도 복습이 될 수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아마 또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혹시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뭐 대부분도 기본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안 듣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는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또 따도 없이 뭐 수강해서 듣는 거라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뭐 한다면 그냥 들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와서 좀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로 뭐 한다고요? 혼동하기 쉬운 말과 띄어쓰기 중심으로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어문 규정 파트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 네, 그 시간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이해해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볼까? 높임편. 자, 높임표이라는 표현을 하나 쓴다면, 높임표는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데, 높임법이라는 것과, 높임법과 그 다음에 언어 예절까지 포함하는데,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언어 예절 같은 경우는 좀 폭넓어서 나오는데. 자, 이 언어 예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즘 대화의 원리 있잖아. 대화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화용론적 차원에서 언어 예절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언어 예절에 뭐 여기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뭐 호칭어나 뭐 지칭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호칭어나 지칭어라는 표현에 그다음에 어떤 높임 표현과 관련돼서 이 언어 예절상에 있어서 뭐로 나오잖아요. 뭐 문상 갔을 때요 예절 알겠습니까? 에? 또는 병원에 뭘 갔을 때 다 같이 병원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뭐 장례 치렀을 때는 문상이잖아. 조문 예절, 뭐 조문 예절이랄지 병원에 갔을 때 뭐 유로 예절이랄지 있어 없어요? 있죠. 또 친구를 갖다 만났을 때 친구에 대한 소개 예절이랄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 예절이랄지 쭉 있어 없어요? 이것도 다 표현되는 것이 언어 예절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 교재도 몇 가지 예상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지만은 일단 중심은 높임법이 먼저 중심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 높임법에는 몇 원체가 있다. 3원체가 있다. 주체 높임, 뭐 상대 높임,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객체 높임이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두라고 했죠. 주체 높임은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주체 높임은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주체 높임 있잖아. 주체를 높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서 주로 문법적 요소로서는 깨서 문법적 요소를 깨서나 시를 통해서 알겠죠? 높이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또 있고, 같이 주체 직접 높임도 있고 주체 간접 높임도 있잖아. 생각나?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상대 높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높임 요소, 즉 문법 요소로서는 깨라네. 종결 어미를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갖다 형성하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격시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격시체가 있다. 혹시 다 기억납니까? 격시체는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있죠. 그래서 아주 높임을 오라고 하죠. 다 같이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은 다 같이 하오체. 예사 낮춤은 다 같이 하게체. 아주 낮춤은 무슨 체? 시작. 해라 체가 된다. 됐습니까? 비격시체는 관련 해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요체가 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 높이면 이와 같이 격시체와 비격시체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두루 높임에서 높임과 나머지는 낮춤이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에서 높임이 적용된 예가 아닌 것은 뭐냐 나올 때는
요것들이 높임이 적용되는 애가 아니야. 알겠지? 낮춤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말할 때 상대가 있어 없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말할 때 상대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항상 상대 높임법은 실현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것이 높임이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높임이냐 낮춤이 결정될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높임이 아닌 것, 상대 높임 가운데 높임이 상대 높임이 적용된 것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낮춤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정리됐죠?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되겠다. 객체는 문법적 요소로서 뭐가 들어간다? 문법적 요소로 깨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 깨. 그리고 어휘적 요소로서 나와요. 어휘적 요소로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모여드배. 시작. 모여드배. 모시다, 여쭈다, 그다음에 들이다, 뵙다 있지? 이런 말만 떴다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그래. 됐어요? 저도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을 갖고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한번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높임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볼까? 자, 거기 97번 문제 한번 볼까요? 97번. 97번에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간접 높임이죠. 주체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체 간접이야. 대표적으로 본다면 외투가 무거우시죠. 됐죠? 무겁다의 주체는 누구지? 무겁다의 주체는 뭐야?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투야. 할아버지의 외투지. 그러니까 주체 간접이지. 자, 말씀은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이지. 그게 주체 간접이지. 그분의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 할 때 새다의 주체는 그분의 머리지. 그러니까 주체 간접. 그래서 주체 간접은 대체적으로 관용격조사 의를 넣을 수 있어. 알겠어요? 관용사 의. 그래서 할아버지의 외투, 선생님의 말씀, 그분의 머리. 되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주무시고, 할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주무시다의 주체는 누구지? 할머니지. 그리고 주무시고 주체 직접에는 계시다를 써야 돼. 주무시고 계시다. 시작. 주무시고 계시다. 알겠죠? 따라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도 몇 번 나왔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쓰이고 있으시다는 주체 간접에 쓰인다. 그거 알아둬. 자, 관련해서 또 98번 같은 문제 나올 수 있어. 98번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높임의 등급이죠. 상대 높임에는 아주 높임, 애사 높임, 그다음에 아주 그다음에 뭐가 있죠? 애사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등급이 있죠. 그랬을 때 외우라고 했습니다. 상대 높임에 있어서 높임의 등급, 종결형 또는 종결 엄유를 통해서 주로 실현되는데 대표적으로 암기법 생각나? 한번 해보자. 시작. 십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먼새 다자느냐 알아는구나. 혹시 기억납니까? 야, 요. 기억난다. 강제적으로 나게 만들어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거 하나 써줄게. 잘 봐봐. 높임법도. 높임법은 그래도 시험 문제 빈출도가 높습니다. 자. 자, 이 높임법의 암기법입니다. 주선개거 상종. 주선개거 상종. 할 수 있습니까? 주선개거 상종, 직간. 직간, 개편주. 개편주, 신소합가. 신소합가. 모여드배. 모여드배. 그 다음에 십습. 십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멈새. 구멈새. 이 구멈새라는 말은 합쳐진 말인데 구먼과 새가 합쳐진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다자느냐 알아는구나. 야, 이렇게 해서 야 요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됩니다.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다 야요, 야수당, 야수당, 신앙, 야수당, 신앙 이렇게 하면 높임법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 썼으면. 자, 주체 높임은 높임, 서너말 어밀 통해 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은 주로 어휘를 통해서 높여집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주로 높임을 형성돼요. 자, 이런 주체 높임에는 주체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는데, 이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체 높임은 주로 이와 같이 계시다나 편찮으시다나 주무시다라고 하는 어휘를 통해서 높여지기도 합니다. 간접 높임에는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거기 대표적으로 신체를 나타내는 것일지 소유물을 높여서 주체를 높이는 것을 주체 간접이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앞접법, 가접법은 요즘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가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높여야 할 주체를 청자를 고려해서 낮추는 것을 앞접법이라고 하고, 주체를 갖다 청자를 고려해서 높여주는 것을 가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전법, 가전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앞전법의 한 예로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를 높여할 대상이지만 할아버지를 고려해서 낮췄죠. 그걸 앞전법이라고 그래. 반면에 가전법은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손자에게 영수야, 내 아빠 오셨니? 라고 하지. 그때 그 손자에 대한 아빠는 내 아들이잖아. 높여할 대상이 아닌데 높였지. 거짓 높임. 그걸 가전법을 한다. 요즘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가도 되겠지. 모여두배는 주로 객체 높임에서 주로 문장 내의 부사나 목적을 높이는 걸 객체 높임, 모여두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상대 높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 아주 높임, 십습. 십시오, 뭐뭐 했습니다. 있지? 이게 들어가면 아주 높임. 오나, 시오나, 그죠? 오, 가오, 가시오, 가소, 가구리어, 가래다 있지? 그러면 여기는 애사 높임. 가게, 가이, 가나, 가구먼, 감세, 그러면 같이 애사 낮춤. 아주 낮춤 있죠? 다, 간다, 가자, 가느냐, 가거라, 가는구나. 하면 아주 낮춤.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야라고 해서 내가 이제 보통 아나 어렵고 났을 때, 아나 어렵고 났을 때, 잡아, 먹어 있지? 아빠, 잡아, 아빠, 먹어. 그럼 뭐라고 그래? 나한테 반말하냐? 반말체. 그래서 반말체라고 하는 거야. 반말체. 그래서 내가 반말할 때, 야 하면 반말하고 오잖아. 선배한테, 야, 언니한테, 야, 형한테, 야 하면 반말한다고 오잖아. 그래서 야를 쓴 거야. 반말체. 그 다음에 요만 붙으면 이 앞에 해체했다가 요만 붙이면 해요체. 시작. 해요체. 아빠 밥 먹어, 아빠 밥 먹어요 하면 해요체. 됐나요? 요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수당은 뭐냐? 야수당은 야단, 수고, 당부는 어른들에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때 시담이라는 말 하면 시담은 시는 높임 선언하는 시의 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신다고 아버지는 TV를 보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TV를 보시고 계신다.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무시다 할 때 이 시는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시지. 근데 이 경우는 넣어줬지. 보고 계시다 할 때 시를 넣어줬잖아. 이 계시다 자체도 주체 직접 높임에 쓰는 말인데 앞에 시를 넣어줘버려서 시를 남용했다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긋난 표현.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시다 그래야지. 아버지는 TV를 보시고 계시다면 지나친 높임. 알겠지요? 고리가. 그래서 이것을 딱 하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높임법이 끝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성계가 상종, 직간, 개편주, 신소합과 모여대배, 십습, 오시오, 소래리, 개인화, 구먼세, 과자나, 안하는구나. 야요, 야수당, 그 다음 뭐, 시남. 알겠습니까? 시의 남용, 시작, 시의 남용. 이렇게 해서 외워둔다면 좀 되지 않겠냐. 자, 이 정도에서 그래서 98번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죠. 하우체 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 문제 98번이 상당히 어렵겠죠. 문제답 몇 번이 같이 2번. 2번만 하계체고 나머지는 하우체임을 알 수 있죠. 됐나요? 개이나 구먼세, 오시오 소고래리, 개이나 구먼세.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 몇 번 정도 한번 해볼까? 거기 보면 99번도 한번 해볼까? 99번. 99번 보니까 다음 높임말 가운데 경어법의 용법이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어머님의 말씀을 받자와 있습니까? 받자와. 그러면 받자와는 왜 그렇게 썼을까? 앞에 어머님의 말씀이라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받자와 썼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객체 높임이에요. 굳이
모여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 기억해둬야 주로 문장 내에서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다. 2번 역시 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역시 모시고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만 주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객체 높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런 부분은 있죠. 거기 100번도 하나 풀어볼까? 100번을 보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나왔잖아. 어법에 맞지 않는 것.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라 하신다. 맞습니까? 오라고 한 주체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높여야 되겠지. 오라 하신다. 맞습니다. 만약 이것을 오시란다 하면 틀리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씀 여쭐까요? 할 때 여쭈다. 선생님께라는 부사를 갖다 높이겠지. 객체 높임법. 3번 보니까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시고 계신다. 조심해. 읽다. 있죠? 읽다라고 하는 거. 읽다. 그 주체가 선생님인데 일때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읽고 계신다 해야지.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있으사는 주체 간접에 쓰인다. 또 하나 기억하는 거 아까 개편주 있었지. 개편주.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있죠? 이거는 직접 주체 직접 높여 쓴다고 했지. 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버지는 지금 허리가 편찮으시다. OX? X야. 아버지는 지금 편찮으시다. 맞아. 만약에 신체가 나왔다면 간접이지. 그럴 때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라고 그래야 돼. 아프시다는 간접에 쓰이고 편찮으시다는 직접에 쓰이는 거야. 알겠죠? 계시다는 직접에 쓰이고 있으시다는 간접에 쓰인다.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99번에 답은 몇 번 나왔지? 3번이고 100번에 답은 몇 번일까? 이것도 역시 3번이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것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됐죠? 드리라. 드리라 누구를 위한 표현? 할아버지를 위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 예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호칭어나 지칭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보면 자, 104번 봐봐. 104번 자주 나오는 이유는 아니죠. 뭐 요즘 부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뭐 형제 자매와 관련해서 뭐 형제 자매가 시집 갔을 때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 자, 출제자는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겠지. 그래서 낼 때가 있어요. 자, 거기 내가 아내의 여동생을 볼 때 뭐라고 그래? 아내의 여동생. 그리고 처제라고 하지.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하지. 사실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냐면 이런 표현, 이렇게 가족관계를 구성해 주는 거 좋아. 내가 있고 아내가 있어. 그 아내 뭐라고 했지? 여동생이지. 여동생. 그 여동생이 뭐라고 했지? 여동생. 내가 이 아내가 여동생이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처제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처제가 되는 사람은 여동생은 나를 뭐라 불러야 되겠어? 처제는 나한테 뭐라 불러? 처제는 나한테 뭐라 불러? 야?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언니의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형부. 시작. 형부. 아, 자기 언니의 남편이잖아. 형부라고 해야지. 정이 됐지요? 이렇게 뭐 아내는 여기 여동생 뭐라 부르겠으면 뭐 동생 아니면 이름을 부르겠지. 순이야 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여동생의 남편을 볼 때 내가 여동생의 남편이네. 이것도 하나 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한다면 내가 있어요. 여동생 여기 내가 있죠. 내가 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알겠죠? 할 수 있죠. 물론 내 아내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여동생의 남편을 불러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매제지. 매제라고 해야지. 매제. 그러면 이 남편은 나한테 뭐라 부를까? 자기 아내의 오빠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형님. 시작. 형님이라고 해야지. 형님. 형님이라고 나. 자, 그러면 이 남편은 내 아내를 뭐라 불러야 돼요? 자기 아내의 오빠의 아내지. 자기 아내의 오빠의 아내지.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불러봐요. 자기 아내의 오빠 형님의 아내잖아. 아주버님. 시작. 아니 아주머님. 다 같이 시작.
아주머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머님. 자, 나도 그러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뭐라고 할까? 아주머니라고 하는데 아주머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뭐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이지. 그래. 그럼 뭐라고 부를까 이것은? 서방님. 시작. 서방. 자칫 잘못해서 고모부로 한번 틀려요. 고모부는 내 자녀가 남편을 고모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모부로 한번 틀린다. 서방님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그럼 하나 더 볼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죠? 에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좋은데 나올 수 있어. 언어의 절상에서. 그래서 이 남편이 있죠? 그러면 이 아내는 이 여동생 뭐라고 할까? 자기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그렇지. 아가씨.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아내 자, 거기 내가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남동생이니까 숙부지. 아버지의 형을 나타낼 땐 백부라고 그래. 알겠지?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는 작은아버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아내 남동생의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시작? 처남댁이라고 하겠지. 맞죠? 그래서 104번에다 몇 번? 4번.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감촉으로 하나 풀었고 넘어갑시다. 나머지 참고로 해줘. 106번 하나 더 볼까? 106번. 106번 보니까 언어의 상황과 호칭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뭐냐? 선고이지. 이 선자가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이야.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할 때,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선고라고 해요. 선고 맞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 누나의 남편 맞습니다. 남편의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님 맞습니다. 사위의 아버지를 사장어른 틀려요. 사장어른은 며느리나 사위의 조부모를 가르칠 때,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죠? 사장어른은 사장어른은 대체적으로 조부모를 가르칠 때, 사위나 며느리의 조부모라는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가르칠 때 사장어른 그래야 돼. 근데 만약에 사위나 며느리의 아버지를 가르쳐야 되지, 아버지나 엄마를, 그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사돈. 시작. 사돈 또는 사돈어른.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사돈지간에도 나이가 많은 사돈이 있을까 없을까? 나이 차가 많이 날 때 있지. 그때는 사돈어른. 내 말 제기됐어요? 그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동우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동우가 내 사위라고 보자. 알겠습니까? 동우한테 뭐라고 물어봐? 그 동우의 아버지를 갖다가 안부를 물어볼 때 있겠지.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사돈은 안녕하셔? 그러면 뭐야? 그 사돈은 나와 나이가 비슷할 때 사돈이 나올 수 있지. 근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 사돈이 되는 분이 동우 아버지가 나보다 막 한 20살이나 더 많아. 그럼 뭐라 그래? 사돈어른 잘 계셔?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사돈과 사돈어른은 같은 학년에 쓰는 말이야. 알겠지? 사장어른은 조부에게 쓰는 말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맞다 틀리다? 나는 이번에 사위의 사돈과 사돈어른을 뵈러 간다. 나는 사돈과 사돈어른을 뵈러 간다. 맞아 틀려? 나는 서울에 사돈과 사돈어른을 뵈러 간다. 맞아 틀려? 틀리지. 같은 사람을 나타낸 거니까. 나는 사돈과 사장어른을 뵈러 간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만 더 볼게요. 118번. 나머지는 참고로 봐 그냥. 118번. 됐습니까? 118번 할 때 다음 중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수업이 끝났을 때 선생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어른들에게는 야수당, 야단, 수고, 당부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세 번째 가봐.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성을 부를 때 김자, 철자, 호자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성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보면 조회 시간에 방송에서 다음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기가 아니라 주체 간접으로 뭘 쓴다? 있으시겠습니다. 써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철수가 친구 집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시라고 했어. 맞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시라고. 듣는 사람이 영어죠. 친구인데 친구를 높이면 안 되겠지. 네. 따라서 오라고 하셨어 그래야지. 알겠습니까? 오라고 하셨어. 문제답 몇 번? 5번. 직장 동료가 문상을 봐서 삶과 조회를 표하면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언어 예절은 좀 복불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해볼까? 119번. 자, 119번 이제 화법적 차원에서
나올 수 있죠. 기역, 미음 중에서 호칭어나 지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나왔죠. 자, 내용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장인어른은 있죠. 장인어른. 그렇다 하면 추석 때 처가에 갔을 때 일이야. 처가에 갔을 때 따라서 장인어른. 그러자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어? 강서방 그랬죠. 그러자 장인어른이 뭐라고 그래서 사위에게 그 아버지를 묻고 있지. 부친께서 이 부친은 거기에 해당되겠죠? 맞습니다. 부친께서는. 자, 그럴 때 밑에 봐봐. 처남 지난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이군. 처남 있지? 처남이란 말 동일하면 시작. 처남. 근데 그 위에 바로 봐봐. 형님도 집에 계세요 있지? 형님 동그라미. 형님 동그라미. 자, 그때 제일 끝에 봐봐. D를 봐봐. 오빠 나왔지? 오빠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 형님은 어떤 형님이야? 자기 아내의 뭐 볼 수 있어? 오빠지. 자기 아내의 오빠니까 그 자기 아내의 오빠가 나를 부르는 말은 뭐가 되겠어? 처남이 아니지? 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 아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하게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해야 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처남이 아니라 매제라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 다음 몇 번 나왔지? 4번에 틀렸다. 이렇게 해서 호칭을 따라가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의미로 파트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